이연이 요거를 저걸 내가 뒤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나라가 좀 골로 가는 것 같은데 저걸 어느 노선을 타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는 보코시의 문제기도 하고 저게 지금 다 팔쭉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반수나라 정서가 있는 거예요. 반양씨 정서가. 그렇게 해서 수나라 망하기 전에 장안을 접수합니다. 수도인 대흥을 접수합니다. 얘를 날리고 이제 당고조 이연이 황제에 들어서죠. 그게 당나라의 시작이거든. 당나라의 시작.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무문의 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무문 이러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의 북쪽문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북쪽문에서.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좌청룡, 그러니까 동쪽이 청룡이잖아요. 좌니까 동쪽이 청룡, 그 다음에 서쪽이 백호, 북쪽문은 현무문인 거예요. 현무문. 그 다음에 남쪽에 주작. 그 주작문 앞에 주작대로가 있어. 한 이 폭이 100m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유적이 있어요. 황제 전용 도로입니다. 나중에 이 주작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조작한다 이런 얘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 불교에 어떻게 보면 슈퍼 영웅이 나오는데, 중국 불교사를 통틀어서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천태지자대사, 그 다음에 현수 법장스님, 화엄종의 시조인 현수 법장스님, 이게 이 양반이 실질적 시조입니다. 실질적 시조. 이 앞에도 이제 초조 두순 이조 시험 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 시조. 그 다음에 이제 해능스님, 선종의 해능스님 이렇게 계신데, 이 세 분이 가장 이렇게 대단한 영웅인데, 이분들보다 머리가 더 좋고 살았을 때 신격화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 뭐 진짜 대단하거든. 근데 그 현장법사가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 당태종한테 잘못했다라고 다 빌거든. 계엄령이어서 못 나가야 되는데 살짝 나간 거예요. 이게 왕명을 어기고 나간 거거든. 그랬더니 당태종은 뭐 워낙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현장이 종교인으로서 안 보여요. 종교인으로서 안 보여. 국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신이 고구려 정벌 때문에 장안에 없었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법사를 주작대로로 모셔라. 다 너무너무 멋있는. 뭔 뜻인지 아세요? 그 앞에 주작대로라는 게 남쪽 길이거든요. 남쪽에, 황궁 정문 남쪽에 있는 쫙 큰 대로인데, 여기는 황제 전용 도로라니까. 아무도 일반인은 다닐 수가 없어. 일반인 아무도 못 다녀. 근데 거기에 딱 모셔라.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국빈급 예우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도 이제 주작 얘기가 또 나온다고. 서울도 동쪽에 동대문. 아니, 그렇잖아요? 동대문엔 이정재. 동대문. 아니, 동대문, 남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북대문이 있잖아요. 이게 인의 예지 신으로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숭례문 이게 불 잘 나는 문이거든. 원래부터. 불 잘 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썼거든. 수채라 그래서 물처럼. 그러더니 결국 또 불 나더라고. 이게 뭐 풍수지리상으로 불 잘 난대. 서쪽에 도내문, 인, 의, 예. 북쪽에 홍지문. 홍지문의 다른 이름이 숙정문이에요. 약간 달라. 근데 이거 그냥 같이 봐. 그 다음에 그래서 인의 예지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이 보신각.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대문 개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동대문 개념 있죠? 동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대문 말고도 서소문도 있고, 왜냐하면 저렇게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쪽문들도 낸다고. 그러면 이제 서소문이. 이해가 되시죠? 네. 대문, 소문.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북대문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북쪽으로 출입을 한다는 거는 죽음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 그러니까 북쪽,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북쪽에서 침입받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북쪽 문은 아예 그냥 문만 만들어 놓고 안 써요. 안 쓰는 그런 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에 이제 청와대하고 또 연결이 돼.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묶여 있었던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희한하게도 당나라 때는 저 현무문으로 태자가 드나든다고요.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음양오행이나 이런 걸 보면 태자는 원래 동쪽으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동문이라 하는 거거든. 동쪽에 있어. 동쪽에. 동쪽이면 어디냐면 내가 황제잖아. 황제는 남쪽을 보거든. 남쪽을. 그러면 내 좌보처가 태자인 거야. 그래서 동궁이야. 네? 동궁. 그 다음에 우보처. 얘는 객이야. 얘는 내 자식이고 내 다음이고 얘는 객이야. 주인, 손님이거든. 그래서 이쪽은 서방이라 하는 거예요. 이쪽이 서잖아. 동이니까 이쪽 서잖아. 그래서 서방님이라고 하는 게 남의 집 식구야. 아니, 서방님은 남의 집 식구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서방 말고 장모가 뭐 김서방 이렇게 부를 때 봐봐. 그거 남의 집 식구야. 내 서방은 내 식구지. 그 서방의 연원이 그거라니까. 서방의 연원이. 그러니까 동방 서방이에요. 동방은 내 자식들 두는 데고 서방은 사위나 이런 사람 두는 데가 서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본토, 이쪽은 객.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에서도 지금도 쓰거든요. 청산백운. 백운이라고 하는 건 운수납자.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절에 사는 사람들, 본방 식구. 이쪽은 객스님들.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룰이 있다니까. 뭔가 이렇게 룰들이. 근데 당나라가 대단한 거는 호환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선비족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농 집단.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단순히 유목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거를 5호 16국 시대 때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한족과 호를 섞어서 호가 위에 있고 한족이 밑에 있는데 이걸 지배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융합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돼야 큰 제국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호환체제. 그래서 당태종을 천가한이라고 불러요. 천가한. 거기서 천은 뭐냐면 천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아들. 그러니까 중국에 전통적으로 하느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천자잖아요. 천자. 천자가 황제거든요. 나중에 진시황 때부터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나라 때는 천자였었고. 그리고 가한이라고 하는 게 징기스칸을 성길사한 이러잖아요. 그 한이라는 발음이 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박혁것에 거서 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칸이에요, 칸. 그러니까 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천자, 황제고 그다음에 유목 입장에서는 나는 대칸이야. 이 동시에 이 양수겹장을 하는 게 누구냐? 당태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가한이라고 그런다고. 천가한. 그걸 호한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족들을 누르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당겨서 융합을 시키면 우리가 훨씬 더 번성할 것 같아. 이게 당나라가 최강 국가가 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거칠 때 엄청난 군벌들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한 절반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역사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뚜렷하게는 안 나오는데 더 날아간 것 같아요. 역사적인 기록만 보면 더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태종이 현무문의 변으로 들어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돌고래 침입하니까 이건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길의 총사령관을 하되 진왕의 군대들을 데리고 간다. 자기 군대 데리고 가고 요 데리고 간다. 그렇게 해서 아니 수도가 장안이 지금 여기인데 이쪽으로 군사를 이렇게 빼면 그러면 거기서 군사도 없고 그때 한번 누가 이렇게 씩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세민 입장에서는 뭐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아니 태자가 주청을 해서 황제가 제가가 떨어졌는데 아니 그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왕조국가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장손무기
그다음에 방현명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 지략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가 안정되고 세계 제국이 되는데 다 이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매 같은 사람이에요. 세조의 한매 같은 사람. 이거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이건 먼저 선빵을 날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이거 지금 뭐 바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북쪽문에 매복을 해서 쳐 죽입시다. 그냥 무식해. 무식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선주교 사건도 비슷하거든요. 정몽주를 그 철퇴로 막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왕자의 난 일어났을 때도 보면 이방원이 막 직접 나서서 막 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걸 보면 진짜 죽기 아니면 지금 그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자기도.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사람이. 아니, 사람 보내면 되는 거지. 막 그렇게. 백주대나 선주교에 사람 그 많이 다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철퇴로다가 이게 여론을 어떻게 만들지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그게 절박함이 묻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태자가 들어오겠냐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수를 써보겠다. 그게 뭐냐면 황제 후궁하고 태자 막 좀 웃겨. 그다음에 이건성 이원길이 눈이 맞았대.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태자하고 뭐 눈이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썸씽이 있대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와보라 그래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와보라 하니까 저쪽에서도 냄새가 나더래. 태자 또 지금 저쪽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태자당에서 지금 저쪽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지금 짝꿍을 굴리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저 가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수도경비사령부 일종의 군사권을 태자 쪽이 쥐고 있었대요. 그리고 저 현무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현무문에 상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하가 그 문의 대장이야. 상하가. 이 상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상하도 이건성 쪽 사람이래. 그러니까 다 내 쪽인데 내가 이 쉽게 말해서 수도의 군사권을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문제될 게 있겠어? 아버지 부르시면 가보지 뭐. 이제 센 거야. 그래서 딱 갔는데 문이 진짜 이런 문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대문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옹벽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옹성 같은 게 모든 성문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태자가 딱 오면 거기 문 수비하는 대장 그 상하가 나와서 바로 이렇게 껐겠지. 오셨냐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들어갔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 쎄한 거지. 야, 이거 뭐가 좀 쎄하다. 그때 이제 이세민이 직접 매복해서 활을 쏩니다. 근데 이건성도 무인이기 때문에 서로 날려요. 근데 이건성 거는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세민 쪽이 이제 몰라 이세민이 쏜 게 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설에는 뭐 목을 뚫었다 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좀 잔인해. 잔인해. 그러니까 여러 놈이 동시에 쏘니까 화살이 누구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은 거예요. 또 이세민 입장에서는 저게 또 자기도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생이 이원길이 그걸 또 눌러가지고 어떻게 좀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저걸 또 저 위지경덕이라는 또 장군 저 힘센 놈이 또 들어서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육박전을 벌이면서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 황자들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저렇게 개싸움 하듯이 싸웠겠나? 싸웠어요. 싸웠어. 진짜 개싸움 하듯이 싸웠어. 그리고 나서 저 위지경덕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위지경덕이 울지경덕이라고도 하거든요. 원래는 울지씨인데 나중에 위로 바꿔. 근데 저 사람을 이제 황제한테 보내서 당고조 이연한테 보내서 당고조 이연이 그때 뭐 뱃놀이가 하고 있었어요. 황궁 안에서 배 타고 이렇게 한잔 하고 있었는데 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모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민이 쉽게 말해서 이세민이 황제를 보호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영모가 누구냐 이랬더니 이제 태자가 영모를 야씨 다 죽여놓고 뭔 얘기인지 알잖아. 이미 다 죽여놓고 영모입니다. 야 누가 영모인데 이게 뭔 영모야? 근데 역사에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 당고조 이연도 굉장히 위험했는가 봐요. 왜?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방원 사건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방원이 하면 이성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지. 내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아버지 입장하고 형제 입장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니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지금 그나마 지금 굉장히 그것도 한 명은 태자고 한 명도 굉장히 똘똘한 애인데 둘이나 죽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것 같은데 역사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현무문의 변이 7월 2일인데 7월 5일 날 태자책봉을 해. 이세민을. 불과 3일 만에. 빨라도 너무 빠르죠. 그리고 8월에 이세민이 황제가 돼. 이게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뻗쳤으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역사서에는 안 나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세민은 자기 역사서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역사서에는 원래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았겠지. 저렇게 소략하게 적혀 있지는 않았겠지. 근데 정상적으로 양위를 받아도 저렇게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이성계보다 훨씬 더 몰렸었던 것 같아. 몰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바로 토해내는 거지. 야, 너 태자. 너 태자. 그 다음에 바로 달 바뀌니까 너 황제.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나서 저 두 형제들을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잖아요. 이제 가문을 전멸시켜 버리는데 조카까지 싹 죽여요. 그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덜 잔인해서 성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그리고 저 넷째 동생 자기 밑에 동생이잖아요. 이원길이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을 또 자기 첩으로 몰라. 이게 무슨 약간 막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원한 관계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안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도륙을 시키고 그렇게 도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당고조 이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뒷방에서 한 1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세민이 599년 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27살에 지금 황제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27살이면 지금 남자 같으면 대학도 졸업 못하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저게 철이 있나 없나 이러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만 용을 잡고 있을 뿐인데 현실에서는 개뿔이 아무것도 못 잡고 게임 안에서 용을 잡고 있을 텐데 야 어떻게 27살에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영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저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눈에 딱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겁박하고 형을 죽이고 그것도 태자인데 동생도 죽이고 그것까지도 권력 투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가손들도 싹 죽이고 그다음에 동생 부인까지 어떻게 이거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들을 해. 이상한 행동들을 해. 그래서 저게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정치는 잘해요. 그리고 꼭 유교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족이면 선비족의 피가 흐르면 그건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은 형제가 부인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라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이렇게 상속이 돼요. 고려 때까지도 우리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고려 때까지.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왕이 어떻게 바뀌냐면 동생으로 내려갑니다. 조선은 자식으로 내려가는 쪽이고 그건 종법제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는 유목 문화가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동생으로 내려가. 우리도 지금 그런 식의 재벌들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상속으로 이렇게 회장이 내려가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으로 내려가는 집도 있고 아니 그래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사우디 왕가도 원래 그 형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빈살만인가 걔가 이거 돌아가면서 할 건 아니고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상속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목문화 쪽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형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게 뭐 자식같이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자식이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약간 문화 배경이 다르다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세민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나쁜 놈이에요.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에요.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고 쉴드를 쳐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세민의 이런 유목적 기질, 호방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위징이라는 사람, 위징이 이건성의 책사예요. 근데 이 사람만 떡상한다. 희한하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도 아니지, 친위 쿠데타지. 뭐 모르겠네.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집어 엎고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이제 될 때까지는 무조건 되는 게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안정시키고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당체종의 정관정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 진짜 그래요? 새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 아니요? 지키는 것보다? 아니 기업을 새로 만드는 게 어려워? 있는 거를 지켜내는 게 어려워?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왜 당세종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창업은 끝났잖아. 창업은 끝났잖아. 지금 당면과제는 뭐예요? 수성이지. 창업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야, 내가 창업해놨는데 창업 얘기를 강조하잖아? 딴 놈이 창업한다. 딴 놈이 창업해. 이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세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성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상황들을 봐서 이걸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 태자를 따르던 사람들, 저쪽 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쟤네들이 아버지 첩하고 눈이 맞아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저놈들만 잡은 거지 밑에 신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순하면 포용해준다. 그렇게 해서 저 위징이 가장 악질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들어가서 당체종 밑에 들어가서 최고 재상입니다. 그래서 위징을 굉장히 아껴요.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반석같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위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조광조과예요. 머리도 좋고 조광조과. 그러니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가서 3년 동안 패하거든요. 세 번 해가지고 3년 동안 패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번 그 양만춘 눈깔 이것만 잡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고구려를 정벌하지 마라. 유언을 그렇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위징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중국 역사에서 저렇게 위징 같은 사람은 관중 정도? 관중이 제나라 황공이 권력 장악할 때 다른 쪽을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중이 화를 날렸는데 허리띠에 맞다는 거예요. 제나라 황공의 허리띠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제나라 임금이 돼. 임금이 되니까 허리띠에 쏜 놈이 저놈이야? 이렇게 조지려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포숙이 딱 말리면서 그거는 그 당시 상황이고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관중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나온 거죠. 그게 관포지교 나중에. 예. 그런데 관중이 죽을 때는 포숙을 추천하지 않았어. 근데 포숙은 관중같이 그렇게 유도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숙은 약간 강직한 스타일이어서 전체를 이렇게 총리 같은 역할을 하려면 유도리가 있어야 된대. 일머리도 있어야 되고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강직하기만 해서는 안 된대요. 근데 위증은 그게 잘 갖춰진 인물 같아. 강직이 너무 우선이 되면 조광조 같이 돼요. 임금이 피곤해서 죽였대잖아. 아우 저 잔소리쟁이. 어우 나 피곤해서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린 결정적 이유. 말이 많어. 너는 말이 많어. 사실은 그거거든.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거야 그거. 되게 재밌어. 위증은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임금이 그걸 받아줄 정도의 역량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방태종이 그러니까 적이라도 호탕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호탕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책사 노릇을 저쪽 책사 노릇을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쓰는 것이 맞아라고 하면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웅 기질이죠. 그런 거는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이세민이 이름이 너무 저렴해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유, 이게 이름이 너무 싼 이름이죠. 모든 황제의 이름들은 전부 이름이 복잡한 이름을 써야 되는데 싼 이름을 저렇게 쓰니까 저 황제가 될지 몰라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계도 마찬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느 정도 이방원 뭐 이런 사람들 말고 그건 초기에 왕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고 왕 되고 난 뒤에는 다 이름이 한 글자고 이름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산 그 다음에 저 세종부터는 이도 이렇게 한 글자로 가는 거고 왜 한 글자가 유리하냐면 한 글자를 해야 한 글자고 안 쓰는 글자를 해야 옛날에는 피위라고 그래서 황제가 등극하면 황제 이름에 있는 글자는 모든 책에서 파내야 돼요. 대체 글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글자를 어디서 쓰면 대체 할 일이 없죠. 근데 저런 글자를 쓰면 있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저거 지금. 공무원들 머리 깨집니다. 저 너무 많이 나오는 글자잖아. 그러면 모든 책을 뒤집어서 거기다 화이트 칠하고 다른 글자로 비슷한 걸 바꿔야 돼요. 이걸 이 짓을 다 해야 돼. 야, 저걸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관세음보살이다. 왜?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자가 들어가잖아요. 세자가.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아바로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관세음보살을 번역할 때 관세음, 광세음, 관자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관음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나와. 근데 관음이 유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나라에 이세민이 딱 등장을 한 뒤부터는 관음이 굉장히 유행을 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자를 날렸다 이런 얘기가 장상영의 호법론에 나와. 그래서 관음보살이 됐다. 세자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황제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 쓸 때 그런 얘기도 썼었거든요. 황제가 보살보다도 세다. 보살의 이름을 바꿨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 번역 때 보면 관음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저걸 빼도 그렇게 가오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는 반야신경 할 때나 쓰지 사실은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정근할 때 관자재보살이라고 정근하는 저를 봤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정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표기는 관음이 관세음보다 많아요. 그래서 관음전 이렇게 하지 관세음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마찬가지인데 쓸 때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정근할 때는 관세음보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혼란상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이건 이미 다 터가 닦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 스님이 와서 관자재로 바꾸려고 했으나 이미 입에 익은 게 다 익어 있었기 때문에 못 바꿨던 거죠. 한번 이렇게 입에 붙으면 입에 붙은 단어들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를 바꾸는 건 쉬워도 익숙한 단어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양반이 자기가 이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씨. 이때 이제 정관에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칙천무 당고종 이치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칙천무관 15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종 개원에 치라고 그때까지가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귀비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양귀비랑 뭐 놀 때는 괜찮은데 그 나중에 이제 알록산 사사명의 나이 나면서 당나라가 뒤집어지기 저 때까지는 최고 황금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 전 역사에서 최고 잘 나가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땅이 지금보다 더 넓습니다, 중국이. 엄청나죠, 진짜. 그래서 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시진핑이 어떻게 모델로 하는 중국몽의 상징적인 게 사실은 당나라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당나라는 한족 국가냐? 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족들이 당을 약간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자기는 한나라를 자꾸 띄우려고 하는데 한나라는 좀 무능한 나라였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당이 강력하고 되게 멋있는 뽀대나는 나라긴 한데 그런데 그게 중국 한족 국가는 100%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띄우기도 그래.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당나라 군대다.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다. 이 얘기는 약간 개판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당나라 군대가 그 당시 최강 군대였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 이 신라 쪽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잘 나가는 건 전부 당나라 사람이 와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달 아사녀가 저 뭐 불국사 그 다음에 저 뭐 무영탑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건 좋은 거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선진적인 거고 대단한 거.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지. 당나라 군대는 좀 거지 같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랬었고 당나라 문화는 뭐 최고로 전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로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로마를 단순히 이긴 게 아니에요. 로마는 사실 그때 기울고 있었어요. 로마 역사를 보면 그때 이미 로마는 이미 건국된 지가 오래돼서 기울고 있었고 당은 엄청난 힘으로다가 뜨고 있었고 그리고 그 호한 체제라고 하는 거 한족과 호족의 문화가 섞여서 그래서 당나라 때는 꼭 한족이 아니더라도 이게 다 벼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록산 같은 사람도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도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장관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능력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차별도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서 성공했었던 게 최치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골품제 사회이기 때문에 최치원이 신라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원 아버지가 판단을 딱 해보고 조기유학으로 성공시킨 최초의 그게 기러기는 아니죠. 왜냐면 쥐 혼자 갔으니까. 근데 최치원은 진짜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물 설고 났었는데 아버지가 가락한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미국에 자식을 보냈는데 엄마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가. 근데 얘 아버지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1등을 했대. 물론 빈곤과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서 그렇게까지 강력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외국인 시험이에요. 외국인 시험. 나중에 현장 스님하고 비교하면 최치원은 껌입니다. 현장 스님은 내국인 시험에서도 1등을 하는 거예요. 인도 가서 인도 내국인에서 1등.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다 커서 국적만 한국이고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커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능 같은 데서 1등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근데 한국에서 계속 성장을 했다가 거의 미국 간 지 몇 년 안 됐어. 근데 미국 수능에서 1등을 했어. 이건 뒤집어지는 거지, 진짜. 저게 가능해?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라도 수학이나 이런 거는 차라리 쉬워.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한테. 국어 이런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야, 그거 문화 배경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돌려? 아니,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야, 춘향전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너무 쉽지. 그게 뭐 별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미국의 메이저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특별 전형. 아직 거기가 시험 못 봐요. 시험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당나라는 훨씬 자유롭고 능력 중심의 국가였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세민이 불교에 대해서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이씨이기 때문에 그렇대. 야, 너 원래 대하씨였잖아. 대하씨인데 이씨로 성 바꿔놓고 뭐 이씨래. 그런데 이세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세민은 뭐라고, 이게 신흥 왕조들은 다 그래요. 신흥 왕조가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니 주장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왕조면 신하들이 너 왜 왕이야?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왕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왕이고, 쭉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난 왕이야. 너랑은 종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저렇게 신흥 왕조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가 왜 왕이야? 그러면 글쎄, 내가 세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왜? 조금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야, 너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어. 그 술친구야, 술친구. 근데 왜 너는 황제고 나는 네 신하야? 그러게. 그러게. 그러니까 세야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이 문제가 걸려요. 이게 당위성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소를 못하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이 자식이 만만하게 보고 뒤집는다니까. 구태타를 일으켜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게 자꾸 생기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왕권 신수라 해서 신에게 붙이는 거고, 보통 불교국가 시절에는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피가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신라 왕조가 그래서 신라 왕조가. 그래서 선덕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이래. 아니,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가 저 뭐 한반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이 몸만 먹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네하고는 피가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그러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피해요. 그러면 야, 우리가 대표성이 없잖아.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야, 그러면 우리 대표가 아니지. 왜 우리 대표를 해? 그건 우리 안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 있긴 한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나는 너네랑 완전히 달라. 혈통이 달라. 이게 계급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느님이 1000명이 나에게 임했다. 쉽게 말해서 1000명이라는 걸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 인가해줘서 내가 황제다. 그런데 맹자에 보면 1000명 미상이죠. 1000명은 꼭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덕 있는 사람한테 옮겨간대. 그러면 기어봐서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덕 있는 거. 일단 되고 난 뒤에 이세민 작전이지. 형들 죽이고 난 뒤에 쟤네들이 바람이 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죽였는데 왜 네가 나까지 물러나라 하냐? 이런 생각이 아버지는 들었겠지. 그래서 자기가 이씨라고 얘기를 하고, 노자가 이예요. 귀자를 쓰는 이. 그래서 노자가 자기네 시조래. 노자라고 쓸 때는 그거는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어르신, 지혜로운 어른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가 돼야 된대. 뭐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겨. 그래서 노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교를 앞에 세우고 불교를 뒤에. 그게 도선부루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도선승우, 도사가 앞에 서고 어떤 의식을 하든지 뭐 황실에서 종교인을 초청을 하면 도사들이 앞줄에 쭉 서고 승려들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사들 중에서 누가 사바 하면 잘못하면 폐불이 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북이시대 때 태무제 때 도사 조기진 뭐 이런 사람들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내가 이걸 막아서 불교를 반석같이 올려. 그게 도선율사입니다. 도선율사. 그게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승단 정비. 그래서 계율을 강조해서 스님들이 청정하게 이거는 욕먹을 일이 없어야 된다. 트집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계율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이 한 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영험한 거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도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아픔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도록 해서 220권이나 책을 썼는데 됐어? 안 돼. 왜?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슈퍼영웅이 갑자기 인도에서 돌아온 현장 스님.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주작대로로 모셔라. 벌써 포스가 다르잖아.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 스님은 단순히 승려가 아니고 당나라가 실크로드 그다음에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장 스님이에요. 그게 당태종을 설득시켜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는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다른 거죠. 내가 꼭 이루려고 하는 대업에서 저 사람이 승려든 뭐든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그래서 현장 스님으로 인해서 경기가 끝나고 그래서 당태종이 숨 떨어질 때 했다는 그 유명한 예가 있어요. 현장 스님을 뵙고 나서 이제 여기 숨 한번 떨어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떨어질 거예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때 현장 스님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스님을 늦게 만나서 불교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런 데서 뭐 박수 나오고 그만할 거야. 오늘은 이상하고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에 당태종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당 고종 이치한테 했었던 얘기를 해줄게. 이건 현장 선생님한테 한 얘기고 이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 그것 때문에 당태종의 권능이 도굴이 돼. 예, 그 얘기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스님을 만나고 나서 당태종이 이제 죽을 때 내가 스님을 늦게 만나서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당태종 끝나고 당고종 이치부터 왜 당나라에서 불교가 최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딱 한 문장으로, 아니 한 문장이라기보다도 뭐 한 줄로다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태종이 얘기를 하냐면 참 신기하다. 내가 천하를 너한테 물려줬는데 한 가지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내 무덤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난정서라고 하는 글입니다. 난정서. 천하제일 행서라고 불리는 왕이지의 난정서.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 바이오에서 황제 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